1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계획적 구매의 특성을 한번 보면 이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부 이렇게 외웁니다. 예. 그래서 비계획적 구매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그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강박성이 있다. 즉, 그 제품이 희소성이 있을 때 제한된 시간 내에 심적 압박에 의해서 강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홈쇼핑 보면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충동 구매를 부추기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한번 보면 인지적인 요소를 보면 이런 구매에 있어가지고 순차적으로 구매에 대한 정보 수집, 대안 평가, 태도 형성 과정 같은 것들이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구매 이제 행동 과정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런 문정 대퇴구행에서 문정 대퇴 이런 것들이 중간에 다 생략이 되고 바로 구매가 문제인식이 되고요. 바로 구매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지적 요소가 없어진다. 즉, 과정을 생략한다.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인지적 요소가 다 없어진다. 예. 그 다음에 적시성. 욕구가 발생과 동시에 구매를 한다. 인간의 본능에 대한 결핍에 대한 것을 욕구라고 했고, 그런 결핍이 일어난 것 동시에 구매가 일어난다. 적시성.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의 불균형. 이거 흥분한 상태다.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상태죠. 그 다음에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즉, 구매 후에 일어날 그 리스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이것을 외우는 것은 비계획적 구매의 특성은 강인적 흥부, 강박적이고 적시, 여기는 인지 과정이 생략되었고 적응적이고 흥분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결과에 관심이 없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매 후 대안 평가로 넘어가겠는데요. 구매 후 대안 평가에서 구매 효용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매 효용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 이 구매 후에 평가 단계에서 즉 구매 후 대안 평가 단계에서 소비 상황과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얻게 되는 편리한 이익, 이것을 우리는 편익, 프로핏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편익을 우리는 구매 효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 후 평가 단계, 즉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죠. 구매 후 대안 평가 단계에서 이 구매 효용은 이 실제 소비하는 상황과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어떻게 보면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얻게 되는 편리한 이익이다. 그렇게 외우면 되고요. 자, 요것을 그 편리한 이익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능적인 효용과 상징적인
효용과 쾌락적인 효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것을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매슬로우 욕구 단계수라고 보면 제일 하위에 생리적인 거와 안전의 욕구를, 이건 기능적인 효용이라 보고 실용적이죠. 그래서 가성비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상황에서 가성비에 만족했을 때, 소비 상황에서 가성비를 만족시켰을 때 우리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이다, 기능적 효용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욕구로서 존경이나 사회적 욕구, 이거는 이제 이런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부와 명예를 표현함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효용을 또 가지게 된다. 구매를 했을 때 효용 가치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욕구에서 이제 멋진 제품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아, 내가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지 하는 그런 어떤 경험적 만족 측면에서 이 쾌락적,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매 효용이라는 것은 구매 후 대안 평가 단계에서 소비 사항과 커뮤니케이션 사항. 자,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는 커뮤니케이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매 후 대안 평가 단계에서 이런 소비 사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편리한 얘기인데 어떤 거냐, 가성비에 만족하는 이런 기능적인 효용과 그런 브랜드에 의한 상징적인 효용과 어떤 이런 멋진 제품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는 쾌락적 효용, 이 세 가지가 구매 효용이다. 기상쾌,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구매 후 대안 평가에서 우리가 이제 구매할 때 이 구매 후 대안 평가에서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각된 위험이라는 것은 perceived risk라고 하고, 구매 단계에서 이 구매를 방해하는 심리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막연하게 어떤 리스크를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리스크가 무엇이냐 보면은 이 지각된 위험은 크게 한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도 매슬로우 욕구 단계술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리적인 욕구는 어떤 성능이죠. 가격이나 시간에 대해서 성능, 즉 가성비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막연한 위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위험, 그런 어떤 이걸 샀는데 가격 대비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각된 위험 중에 최하위 위험이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위험인데, 이 제품이 신체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신체적 위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제품을 샀을 때 내가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사회적 위험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남들이 비난할 만한 그런 제품을 구입을 했을 때 남들로부터 소외도 당하고, 그리고 또 면이 안 서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심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을 우리는 사회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도층이 어떻게 보면 그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잘못 구입을 했을 때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제품들은 이런 사회적 위험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 위험, 이건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구입을 했을 때 후회할까? 이런 어떤 내가 막연하게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심리적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름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제품, 내가 이거 물건 샀을 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사용으로 해가지고 다른 걸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미래 기회 상실에 대한 위험. 그래서 이 5가지가 지각된 위험입니다. 성신사심리,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도 있는데, 성신사심리 또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생리적인 거는 가성비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건강,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 그 다음 미래 기회 상실할 수 있다. 성신사심리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전략은 이런 것들을 위험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마음을 상쇄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배송 과정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용 후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체험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이러한 지각된 위험을 대해서 기업이 그렇지 않다고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사후 관리부터 배송 과정 정보 제공, 이용 후기, 체험, 정보 제공. 자, 이거 보면은 이 프로모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광고는 정보 제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적 판매가 체험이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예. 이거는 뭐 CS인데,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이용 후기하고 정보 제공은 같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배송 과정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적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적 판매로서 실제로 체험을 하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후 관리. 그렇게 해서 기업 전략을 세우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매 후 평가에서 막연하게 그 위험, 지각된 위험을 우리는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성신사 심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기업 전략은 이런 불안감, 위험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이 제품을 샀을 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남들이 쓴 후기 같은 거, 이용 후기 같은 걸 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사후 관리, 그죠? 사전엔 정보 제공, 그러고 체험을 하고 사후에는 또 관리를 잘 하겠다.
이런 기업 전략을 세워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매 후의 행동 요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매 후 행동 요령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처음에 샀을 때 만족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불만족하고, 이제 불만족했으면 이걸 또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불평 행동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왜 이런 불만족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불만족스러운 것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5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구매 후 행동이 나왔는데, 자, 이 만족이라는 것은 기대했던 품질과 실제 품질이 했을 때 실제 품질이 더 만족스러운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만족이라고 한다. 근데 기대했던 품질보다 실제 품질이 못했을 때 우리는 기대가 불일치했다. 그래 불만족하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기대 성과 불일치 이론 또는 고객 만족 모형이라고 합니다. 기대 성과입니다. 예, 그런 이론들이 그 배경에 있고, 기대와 실제 품질이 같거나 더 좋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그 관점에서 만족과 불만족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평 행동이 있는데, 불평 행동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적으로 행동하는 거, 공적으로 또 행동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건데요. 그걸 우리 귀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게 내적 귀인이고, 외부에서 찾는 것을 우리는 외적 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내적 기인을 또는 고유 속성 기인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건데, 자,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실수를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런 예입니다. 그다음 외적 기인은 상황 기인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상황 기인, 외적 기인, 상황 기인 같은 거라는 거죠.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행동인데, 이런 제품을 내한테 팔았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자, 그 기인 행동을 설명하는 인과 이론으로 켈리의 공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켈리가 이런 공변 이론을 쓰는데, 거기에는 독특성, 지속성, 공통성,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불만족을 그럼 해소를 하려는 게 인지 부조화 해소라고 하는데요. 이걸 태도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외워볼까요? 만족, 불만족, 그 다음에 불평 행동,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찾는 기인 행동, 그 다음에 그런 불만족한 것을 해소하려는 인지 부조화, 그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되고요. 여기에 켈리의 공변 이론과 태도 변화 이론은 추후에 이제 뒤에서 설명이 또 나옵니다. 이 켈리의 공변 이론은 귀인 행동, 즉 그 만족이나 불만족의 원인을 외부 환경에서 찾는 건데요. 그 귀인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3가지가 만족을 했을 때 그 외부에서 원인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외적 기인, 상황 기인을 추론을 확신하는 거다. 그래서 원인의 독특성, 즉 A 식당에서 밥을 먹었더니 배탈이 났고,
지속성, 즉 상황적이나 시간적으로 일관성인데 먹을 때마다. 그 다음에 공통성은 의견 일치성인데 친구들도. 그래서 이것을 독지공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독특성, 지속성, 공통성. 그래서 켈리 공변 이론은 외적 기인, 즉 상황기인, 즉 외부에서 그 원인을 추론할 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확신을 하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은 이 윌리엄 맥콰이어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은 이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더불어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정 대퇴 구행, 이게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노주리 동기, 즉 자극에 대해서 노출, 주의, 이해, 동의, 기억, 요 과정으로 해서 정보 처리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이 노출이라는 것은 이 오감을 통해서 자극 정보에 접촉하는 것을 우리는 노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주의라는 것은 정보를 수용하여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라고 합니다. 즉, 이 주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할 때 그 무의식의 단계에서 의식의 단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깨어 있어도 잠을 잘 때도 항상 집중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중력이 생겨 있을 때를 우리는 주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생겨 있을 때, 즉 집중력이 있을 때를 우리는 주의라고 하고요. 그걸 의식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 단계는 정보를 수용하여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 또는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다. 즉, 이해는 정보를 지각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 지각을 어떻게 보면 조직화하고 지각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단계는 정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적 지각을 통해 받아들인 그런 정보를 이 조직화, 구조화시키죠. 예. 여러분들이 노트로 정리를 하는 게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 적은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보면서 거기서 해석을 통해서 범주화를 시키죠. 그리고 추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이론을 정립하고 이론을 통해서 또 추론을 거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 동의 단계는 이제 이러한 정보가 이제 이론화되고 추론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신념이나 태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장기 기억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출이 동기 이렇게 외우시는데 이런 단계별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정확하게 의미를 한번 짚고 이걸 본인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노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노출은 자극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출이라는 것은 기업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한다죠. 기업의 관점에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노출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연적 노출, 의도적 노출, 선택적 노출이 있는데요. 이 우연적 노출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도적 노출은 말 그대로 의사를 가지고 노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적 노출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불필요한 자극은 시각적 방어를 통해서 차단하고 필요한 자극만 노출시키는 선택적으로 말 그대로 내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에 노출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느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노출되느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노출되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